무효표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이재명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이재명 후보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 혐의 가운데는 박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천화동의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조만간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첫 회의를 갖고 이달 말 구체적인 로드맵 공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이르면 올해 추가 접종합니다. 집단 감염으로 폐쇄 조치됐던 서울의 한 시장 상인들이 생선과 과일 등을 던지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늘 산업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올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400명을 넘겼는데 추락사가 200명 이상이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분양가보다 평균 10억 2천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의 경선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표 집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승복을 하지 않고 있던 이낙연 후보가 사흘 만에 경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잇따라 회의를 열고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리자 당장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로는 불안하다는 인식이 여전하고 대장동 사태가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분 사태가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늘은 대선 전열 정비에 나선 민주당 분위기부터 전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문제를 제기한 무효표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경선 사흘 만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도 대의를 위해 결단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당 원로들과 상견례를 갖고 사기 민주정부 창출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게 이재명 개인의 명예가 아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 대표의 승복으로 불복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지지층의 마음까지 붙잡는 데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여전히 경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송영길 대표도 이들을 향해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멤버인 일베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향후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맡을지 여부가 양측의 화학적 결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도 조만간 성사될 걸로 보입니다. 이러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입장에선 진영 내부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대선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이는데 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고 이렇게 되면 대장동 의혹의 몸통 수사는 사실상 끝난 거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는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회동에 대해 어제 협의 중이라고 했던 청와대는 하루 만에 만남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여권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 회동이 점쳐집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길게 끌 일은 아니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감 이후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걸 두고도 당내에서는 특검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선을 그은 걸로 좀 이해해도 되겠죠, 이거는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란 생각이고요.
야당은 수사를 지시했던 문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만나서 힘을 실어주면 검경의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노골적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면담 요청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지사에게 살아있는 권력이자 일의 권력이라는 인증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예, 그러나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악재들은 여전합니다. 보통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일정 기간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은 좀 예외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사의 상대 경쟁력이 전 조사에 비해서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컨벤션 효과를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분석도 가능하죠. 장용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28대 62 3차 선거인 난 투표는 이재명 후보의 완패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이제 발표하면서 제가 잘못 읽었나 우쭐거렸다가는 큰 코 닥친다라는 점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의혹에 따른 민심 악화란 분석이 나왔지만 일부 여권 인사들은 특정 종교단체의 개입설까지 주장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엄청난 여론의 변화가 여론조사에 안 잡힐 수는 없어요.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5.4%포인트 하락한 30.5%였고 이재명 후보는 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지지율이 4에서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6.7%로 3%포인트가 늘었고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9.3%에서 35.6%로 떨어졌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이 강해지면서 후보 선출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실종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검찰 수사와 국감 결과에 따라서는 지지율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재명 후보로의 전열 정비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오늘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응하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자료 제출은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청 앞에서는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대장동 특검 마스크를 쓰고 경기도청에 모였습니다. 들어갑시다. 하지만 입구에서 진입이 막히고 입구에서 서한문을 주시는 걸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자료도 안 내고 말이지. 돈도 안 되고 뭘 어떻게 국감하려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자료 200여 건을 경기도와 성남시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국감이 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자료 제출을 막고 정인 채택을 거부해 국정감사를 보여주기 쇼로 전락시킬 의도가 또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 씨 등 핵심 인사 50여 명을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이 거부했습니다.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코끼리 다리 만지기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간만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 자료를 왜 경기도에 와서 달라고 하느냐며 국회는 지방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 분가한 그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김만배 씨 관련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를 아십니까? 야권에서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 씨를 아셨습니까? 옛날 국감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저 자료 안 낸다고 지금 경기도에 와 계신 모양인데 김만배 씨가 사업자 잠깐만 계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그만합시다.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산하 시군에 대한 자료는 도청을 통해 받게 돼 있다면서 이 후보가 시아버지 며느리 운운하며 따지는 건 무능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도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주었거나 주기로 한 뇌물 혐의 액수가 755억 원에 달한다고 봤는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1차 조사 뒤에 돌려보냈다가 김 씨를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9적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김 씨의 범죄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755억 원의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을 도와준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먼저 5억 원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화천대유에 근무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준 50억 원도 곽 의원에게 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에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 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에 민간 투자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성남시에 1,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씨 측은 허위 녹취록에 기반해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심사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귀국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가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로 귀국을 압박하고 있고 남 변호사 스스로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만간 귀국해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이어 김만배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남 변호사가 스스로 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장동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자인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오늘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했습니다. 본인에게 여권 반납 통지서를 보내고 이주 내 여권이 반납되지 않으면 다시 이주 공시를 한 뒤 여권을 무효 처리하는 겁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해외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돼 남 변호사는 한 달 내 귀국하거나 계속 미국에서 불법 체류해야 하는 상황. 남 변호사는 강제 수사 가능성을 예상한 듯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도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는 화천대유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만배 씨로부터 유 전 본부장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김 씨로부터 50억 원씩 7명에게 주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7명은 기사 등에 언급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최초 약속과 달리 비용을 떠넘겨 싸움이 난 것이라며 곧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당초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남욱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가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가 같은 배를 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김 씨가 추가로 로비 자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고 주장하지만 김만배 씨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양상이죠.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다르고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생겼는지는 권영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을 주기로 했다는 700억 원 약정설.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 담겼다는 내용입니다. 약정 당사자로 지목된 유 씨와 김 씨 측은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하지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동규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과정에 도움을 준 유력 인사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실체를 놓고도 상반된 입장입니다. 검찰에 자술서를 낸 정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실체를 인정했고 남 변호사도 김만배 씨가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50억 클럽은 사실이 아니고 불법 자금 흐름도 없다고 반박했고 유 전 본부장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윗선을 암시하는 그분에 대해서도 김 씨 측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지만 남 변호사는 김 씨와 유 씨 평소 호칭은 형 동생이라며
그분 존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해관계가 비슷한 이들이 모여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의도된 발언을 내놓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이 지사의 재판 변호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낸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수십 명이 재판에 참여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지사의 재산 변동이 변호사비를 제대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백연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경찰 수사와 3심 재판 등을 거치면서 30명이 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지사의 변론에는 김앤장과 LKB, 화우 등의 국내 대형 로펌사가 참여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재판 기간 동안 이 지사 재산이 3억 원만 준 점이 석연치 않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이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00억이 있어도 이 팀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법무법이나 이름이 정말 기라성 같은 팀들이 모였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이 지사 사건을 맡은 이모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으로 국내 한 회사로부터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대납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코로나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 등 새로운 방역 체계에 대한 방향이 논의됐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달 말쯤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한밤중에 실내 체육시설 문을 엽니다. Yeah, oh look, I think in here there was so much energy, so much love to be back. Yeah, just nice to feel like you got a bit of freedom back again. 우리보다 먼저 성인 70% 접종 완료를 달성한 호주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방역 빗장을 풀었습니다. We now need to learn to live alongside the virus.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이 가시화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논의할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서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 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도 당장 마스크를 벗는 건 아니라며 단계적이고 포용적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상 회복을 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대 관심사인 위드 코로나의 적용 시점은 이달 말까지 로드맵을 확정해 다음 달 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11월 초 언젠가로 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 시점들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달 말쯤 접종 완료 70% 조기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규제도 하나씩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 확진자 수 대신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등 의료 체계 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584명으로 5연속 1,0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확산세는 다소 주춤한 모양새입니다만 이동량 증가의 계절 요인까지 더해져 추가 확산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어제부터 시작한 추가 접종을 얀센 접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이 병원에선 지난 6일 종사자 한 명이 처음 확진된 뒤 현재까지 47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돌파 감염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도 접종 완료 후 확진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21명이거든요. 그 중에 6명이에요, 돌파 감염이.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었지만
돌파 감염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접종률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면서도 추가 접종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얀센 접종자를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해 이르면 12월쯤 시행할 방침입니다. 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84명으로 확산세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접촉 빈도를 의미하는 이동량이 늘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단풍놀이와 같은 야외 활동하기 좋은 그런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이동량이 보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감소세가 언제든 확산세로 전환될 수 있다며 연휴 기간 외출자의 선제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폐쇄 조치됐던 서울의 한 시장 상인들이 국회 앞에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장 폐쇄 조치로 생선이나 과일 등이 썩어서 버리게 됐다면서 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전정원 기자입니다. 국회 정문 앞에 1톤 트럭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상인들이 싣고 온 농수산물을 도로 위에 쏟아냅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으로 9일부터 사흘 동안 폐쇄됐던 서울 마포구 농수산물 시장 상인들이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상인들이 시위 도중 던진 생선과 과일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상인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영업 정지로 멀쩡한 생선 등을 팔지 못해 이렇게 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시장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상인들은 당국의 방역 실패 책임을 자신들이 떠안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명령입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철저한 보상, 확실한 사과 있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재개장 이후에도 상인을 상대로 4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가 나오는 점포는 다시 폐쇄할 방침입니다. 상인회 측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데 이어서 오늘은 한 화학 공장에서 근로자 4명이 추락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400명을 훌쩍 넘겼는데 이 가운데 추락사가 200명 이상입니다. 반복되는 추락사, 지적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상가 신축 공사장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이곳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A씨는 당시 철제 구조물 천장에 유리 부착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유리 부착 작업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당시 A씨 주위에는 안전모나 안전 밧줄 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비는 안 보였어요. 벗겨져 있으면 바로 옆에 있었을 텐데 따로 그런 걸 입고 있었던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락 방지망을 설치했는지 등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높은 데 올라가면 안전대도 차야 되고 안전대에 연결된 안전고리도 차야 되잖아요. 그걸 보는 거죠. 인천에서는 지난달에도 근로자 2명이 고층 아파트 도색과 유리창 청소를 하던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낮 2시 45분쯤에는 울산의 한 대기업 화학 공장에서도 냉각수 탱크 청소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4명이 4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474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추락사가 210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야외 활동에 나섰던 초등학생과 교사 50여 명이 벌떼에 쏘였습니다. 땅속에 집을 짓는 땅벌의 공격이었는데 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수천 마리의 집단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군위의 마정산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땅속에서 벌이 날아오릅니다.
등산로에는 떨어진 마스크와 부서진 벌집이 널브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에서 야외 활동을 나온 초등학생과 교사 등 94명이 땅벌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54명이 벌에 쏘여 다쳤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내려오라고 소리 지르길래 내려왔어요. 어떤 애는 이쪽 목 안으로 들어간 것도 봤고. 코로나19 여파로 교내 운동회 대신 야외 활동을 나섰던 학생들이 벌떼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학부모들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그냥 벌에 물렸는지로 알았죠. 애가 이제 보고서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큰 상관인 줄 알았죠. 앞서 지난 7월에도 울산에서 야외 수업을 하던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24명이 땅벌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땅벌은 말벌보다 크기가 작고 독성이 약하지만 벌집 규모에 따라 최대 수천 마리가 집단 공격을 해 주의해야 합니다. 말벌 종류나 조금 작은 말벌들은 한 100여 마리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면 땅벌은 거의 1000마리 이상이 공격을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땅속에 집을 짓는 땅벌을 만나면 벌집에서 20m 이상 벗어나야 하고 산에 오를 때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손소독은 일상이 됐는데요. 살균과 향균을 내세운 스프레이 제품들이 기준에 못 미치는가 하면은 이 흡입 시 기도 손상 등 폐질환 위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독용 스프레이. 쓰죠. 그런 걸 쓰면은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살균, 항균 효능을 앞세운 제품들이지만 11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장균은 12.7%, 식중독의 원인인 황색포도상구균은 약 2% 정도밖에 살균 효과가 없었습니다. 살균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 광고하기 위해서는 99에서 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합니다. 살균은 항바이러스와 다른데도 일부 업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제거 등의 문구를 내걸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살균 탈취제의 경우 균을 사멸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학제품이고 화학제품인 스프레이 특성상 흡입하게 되면 기도 손상이나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도 점막에 염증이나 손상을 주거나 폐 섬유화를 유발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적발된 업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가 떠난 지 1년입니다. 추모 발길이 잇따랐는데요. 전 국민의 분노에 국회에서는 정인이법까지 통과됐지만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은 하루 85명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포커스는 정인이 일주기에 맞췄습니다. 유모차를 던지듯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넣는 양모. 아이는 그저 손잡이를 꼭 잡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양부모에게 학대받다 결국 잔기가 파열돼 숨진 정인이. 16개월 짧은 삶을 살다간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생일이 아닌 기일을 맞은 정인이를 기억하는 사람들. 아마 정인이가 살아 있었으면 지금 정인이랑 또래인데 꼭 그냥 아이랑 같이 오고 싶었어요. 정인이가 묻힌 곳에는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이 가득합니다. 정인이를 향한 편지와 동화책, 머리핀 같은 아이 용품들이 놓였습니다. 전 국민의 분노에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약속하며 정인이법도 통과시켰죠. 하지만 그 후로도 10살 나이는 이모에게 물고문을 받다 세상을 떠났고 폭염에 3살 아이를 방치한 엄마와 8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부모까지. 못할 행동에서 미안하다 아빠가. 국민의 분노는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3만 905건. 숨진 아이는 43명에 달합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너무 고통받으면서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고 학대받는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있지만 정작 시설이 부족해 무용지물이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제서야
상습적 아동학대를 가중 처벌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고 입양을 민간기관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법안은 어제 발의됐습니다. 법을 고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 말고 아이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민주당이 국감에서 제기한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수사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 또 다른 고발 사주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의혹 제기 8일 만에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고발장에 실무자 실명이 언급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월성원전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0일 발표한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감사 결과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틀 뒤 대검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고 뒤이어 국민의힘 측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발 사주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당시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는 법무부의 조사에 대해 여당의 헛발질이라며 고발장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보고 썼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 조사가 월성원전 수사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첫 해에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평균 10억 원대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니 청약 전략을 알려주는 컨설팅 서비스가 등장하고 청약 경쟁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요. 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분양한 서울 응암동의 2,570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형의 당시 분양 가격은 4억 4천만 원이었지만 올해 9월 7억 3,500만 원이 오른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다른 데도 어차피 분양가 이상으로 더블로 다들 올랐거든요. 여기만 오른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에 분양한 서울 아파트가 3년 10개월 동안 평균 10억 2천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부족과 규제 풍선 효과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1년에 3억 원씩 오른 셈입니다. 규제 지역은 이제 전매 규제라든지 또는 양도세, 비과세를 목적으로 두고 2, 3년간 그 보유를 하면서 신규로 나오는 유통 매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시세 상승으로 분양가도 급등하면서 분양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막힌 아파트도 2017년 20개 단지 2,600여 세대에서 지난해 45개 단지 6,100여 세대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현금 동원이 가능한 현금 부자들만 유리하게 된 건데 이 때문에 중도금 대출 가능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직장 은퇴 나이를 몇 살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직장인들이 자신의 은퇴 나이를 법정 정년보다 훨씬 빠른 51세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인들이 이른 퇴직을 예상하는 이유 이상배 기자가 전합니다. 사람들마다 은퇴를 생각하는 시기는 다릅니다. 한 60살까지 그 정도까지 직업이 있어야지 안정적일 것 같아가지고 40대에서 50대 사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대 넘어가면 회사에서 먼저 잘릴 것 같아요. 국내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체감 정년, 퇴직 시기를 물어본 결과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8년 이상 빠른 51.7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51.4세로 가장 낮았고 30대는 51.5세, 40대 이상은 52.7세였습니다. 젊을수록 체감하는 정년 퇴직 시기가 빠른 겁니다. 기업별로도 달랐는데 대기업 근로자들은 체감 정년 퇴직 시기를 49.5세로 봤고 중견 중소기업은 51.7세, 공기업은 53.8세로 나타났습니다.
정년퇴직 시 직급은 부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회사의 경영 환경이 많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제 연공형으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고령자를 회사가 유지하기 힘들고 하니까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직장인도 절반 정도 됐는데 직장인들이 생각한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는 평균 20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예, 다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4강으로 압축된 뒤 오늘 두 번째 TV 토론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비판하며 본인의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는데 윤석열과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나뉘어서 4명의 후보가 마치 두 팀처럼 경선을 치르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저마다 이재명을 이길 적임자라고 자신했습니다. 비리가 보이면 수사하고 수사해서 뭐 알겠습니다. 드러나면 난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저 홍준표가 비리 덩어리 이재명을 반드시 잡고 제가 이재명을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제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윤 후보는 원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 관련 동영상을 잘 봤다고 칭찬했고 원 후보님 대장동 1타 강사 유튜브를 봤습니다. 법조인을 넘어서 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원 후보는 윤 후보가 아닌 홍 후보에게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3%가 됐다고 치고요. 5만 불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그 계산 안 해보시고. 안 해봤습니다. 난 밑에 전문가들이 주길래 그게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래. 유승민 후보가 윤 후보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한 것을 거론하자 홍 후보도 거들면서 2대2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인 줄 알고 사러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갔다는 말? 마치 당구에 서리쿠션 치는 것 같더라고.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도덕성 측면에서도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탈탈 털려왔기 때문에 더 털릴 것도 없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성남 백현동 아파트를 두고도 특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용적률을 대폭 높여줬는데 정작 토지 절반 정도가 쓸모없는 땅인데다 부지 조성을 위해서 산을 수직으로 깎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이 허가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의문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성남시 백현동에 들어선 12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300m 길이 옹벽이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시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만들다 보니 단지 뒤로 이렇게 건물 9층 정도 되는 50m 높이 옹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옹벽 높이는 원칙적으로 15m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아파트에 저렇게 높은 옹벽에도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처음. 산지 전용의 불법 소지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7년 2월 인허가가 났습니다. 성남시는 당시 민간개발업체가 토지 일부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높여주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개발업체인 A사는 지난해까지 분양 매출 1조 원을 올렸고 누적 분양 수익은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기부 체납된 부지에 가보니 지대가 가파르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사실상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성남시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작 시에 내놓은 땅은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또 이 A사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모 씨가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업체 대표는 김 씨가 인허가 과정에서 역할을 한 건 없다고 했고 성남시 역시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 인사와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입니까? 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맡은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올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판교 퍼스트힐은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7억이었는데 예. 입주 시작월에 12억 3천만 원의 거래가 돼서 5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역시 분양가 7억이던 더샵 포레스트 역시 올 6월에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 호가는 현재 15에서 1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크게 난 아파트들이군요. 네. 누가 분양을 받았습니까? 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거는요.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박영수 전 특검의 딸입니다. 화천대유 직원으로도 활동한 이 딸 박 씨는요. 올 6월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 자녀 가구 한 채를 당초 분양가인 7억에 분양받았습니다. 2019년 미계약됐던 물량 중에 24채를 화천대유가 가져갔는데 2년 넘게 지나서 그것도 입주 시작 시기에 당시 거래가에 비춰서 5억 원이나 싼 분양가에 박 씨에게 넘긴 겁니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법규에 따른 분양 가격으로 분양받았다며 특혜는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정말로 미분양된 아파트라면 분양가를 넘긴 게 뭐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공사 측 얘기를 들어봐도 남는 물량을 시행사 마음대로 분양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시세와 이렇게 격차가 큰 이 같은 가격은 특혜란 지적들이 이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막 폭등하고 있는데 원래 분양가대로 줬잖아요. 그거는 거의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모 회계사의 동생이요. 최초 청약 당시인 2019년 1월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경쟁률이 최고 9.7대 1까지 올랐던 아파트입니다. 예. 화천대유 이모 대표도 같은 아파트 한 채를 올 9월에 분양받았는데요. 정상 청약 여부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예, 분양 경쟁률이 저렇게 높았는데 분양을 받은 건 좀 이상하긴 하군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도 분양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진상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과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도 이 원 분양에서 떨어진 뒤 2019년 2월 예비 당첨자 자격으로 분양권을 땄는데요. 이들 모두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특혜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 분양이 혹시 로비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 아닌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군요. 네. 예, 최원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복궁, 덕수궁 등 이 서울의 5대 궁궐이 패션쇼 런웨이가 됐습니다. 한국 패션을 알리는 건 물론이고 관광 산업까지 잡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임소인 기자입니다. 길게 늘어선 경희궁 기둥을 따라 걸어 나오는 모델들. 기둥 사이사이로 드나들며 고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웅장함이 느껴지는 경복궁 근정전과 상대적으로 아담한 운현궁. 동양과 서양의 멋이 공존하는 덕수궁 중명전도 패션쇼 무대가 됐습니다. 정각을 수놓은 기와와 단청, 궁궐을 둘러싼 담장도 런웨이를 돋보이게 합니다. 7일 개막을 시작으로 9일간 37개 한국 패션 브랜드의 내년 봄, 여름 컬렉션을 선보이는 서울 패션위크. 서울 5대궁을 포함한 고궁이 패션위크 무대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내 최대 규모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 3월 처음으로 패션쇼를 펼쳤던 시즌을 잇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과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런웨이로 활용하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처럼 패션과 관광을 접목하겠다는 건데 120여 개 나라에서 접속해 패션쇼를 즐겼습니다. 600년 문화유산을 무대로 대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이 전 세계에 동시에 선보일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패션 산업의 경쟁력을 세일즈하는 좋은 기회로만. 국내 관광 명소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온라인 패션쇼가 전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아우라지는 한양 광나루까지 목재를 나르던 천리 물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통나무로 엮은 30m 뗏목을 떼꾼들이 보름 넘게 타고가 팔았다죠.
정선 군수 월급이 20원이던 시절 한 번 다녀오면 30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떼꾼이 뗏목으로 번 돈, 떼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뜻하게 된 겁니다. 시인이 떼돈 생각이 굴뚝 같은 가을에 돈전자를 쓰는 전어를 떠올립니다. 그물 가득 은빛 비늘 파닥이는 모습이 빈 호주머니 속을 가득 채워주는 묵직한 동전 같기도 했겠다. 하지만 월급쟁이들에게 떼돈은 허망한 꿈일 뿐입니다. 그나마 월급을 벌려면 한 달 소금에 절듯 일해야 하죠. 나는 소금병정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를 내주고 거친 소금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틴다. 그런데 직장을 찾다 못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셋 중 둘에 이른다고 합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을 뚫기엔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직을 아예 단념한다는 거죠. 취업 준비생들은 평균 6차례 입사 지원을 하지만 서류 합격이라도 통과한 비율은 25%, 4명에 1명꼴에 그쳤습니다. 직장에 다닌다 해도 집값과 생활고에 치여 노후 자금줄인 퇴직연금을 흘러쓰는 사람들이 지난해만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인출액도 2조 6천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갖다 쓴 액수의 3분의 2는 집값, 전 월세값 같은 주거비에 들어갔습니다. 집값 폭등의 전세 대란으로 전월세 난민 신세가 되어버린 서민들의 고통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가에 나돌던 이른바 50억 클럽 이야기를 김만배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씨가 7명에게 50억 원씩 3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거죠. 취업난에 좌절한 젊은이, 퇴직연금 깨는 직장인, 월세 전전하는 서민들이 이런 떼돈 잔치를 보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민주당 후보 경선 3차 투표에서 표출된 민심이 그리 놀랄 일도 아닌 듯합니다. 대통령의 총력 수사 지시가 국민의 허탈하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절망감으로 이어질지 깊어가는 가을이 더더욱 뒤숭숭한 요즘입니다. 10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허탈합니다. 였습니다. 내일은 흐렸던 남부지방까지 맑아지면서 전국에 파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가을답게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부 지역은 서울이 16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아침에는 쌀쌀하겠고 낮에는 약간 덥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이 26도, 전주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맑은 날씨도 잠시 모레부터는 날이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도 내리겠는데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0월 13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